네, 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에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끄는 이슈 길잡이. 세종목신문 정성학 기자와 이슈픽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실까요? 네, 임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시청자분들도 네네. 계실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네네. 있어서 맞습니다. 뭘 임대업자야 국회의원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임대업 하면 뭐 국민적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문제는 그렇죠. 뭐 뜨거운 이슈가 될 건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22대 그 6월 달부터 새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 제적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가운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과다 부동산 소유자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이, 예. 2주택자 기본적으로요. 아, 그리고 주택이 두 채 이상인 두 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은 아닌데 네. 주택은 아닌데 그 비주거용 건물을 한 채 이상 아하. 가지고 있는 사례. 네. 그리고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례인데 대지 중에서도 1,000만 원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례. 이렇게 해서 과다 부동산 소유자라는 이름하에 네네네. 실태를 좀 파악한 건데요. 네.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00명 중에 115명, 즉 약 3분의 1이 좀 넘죠. 그렇네요. 38% 정도 되는데 115명이 이런 사례더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관심 갖고 지켜볼 부분은 바로 이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살펴보니까 48명이더라. 네. 예, 수익형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네네. 하는 거는 뭐 임대 세도 놓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네. 네네 그게 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빌딩이 될 상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48명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제 여기 이제 국회법상에 이런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신고한 사례는 딱 28명이더라. 네네. 그래서 일부가 이런 그 수익을 자진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의구심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사실 경신련에서 한 건데 네네. 조금 약간 빡빡하게 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주택 네네네. 두 채 이상이니까 네네네. 뭐 일반인들 중에서도 주택 두 채 이상 갖고 계시는 네네. 분들이 더러 계시니까요. 우리 제 주변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48명 가량, 300명 중에 48명 가량이 네네네. 흔히 말하는 임대사업자처럼 네네네.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네네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사실 비율이 꽤 높은 거죠. 네, 정성학 그렇죠. 기자 같은 경우는 민달팽이 아니십니까? 네, 집이 맞습니다. 한 채도 없는 저도 분인데 무주택자죠.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네네. 느끼세요? 씁쓸하죠 일단. 예, 그동안에 어떻게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네. 그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재테크 달인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예. 할 정도인데 결국은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다양한 예를 들어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업자한테 불리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네네. 만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치게 생겼고 자기 재산을 깎아먹는 그런 입법 활동이라든가 국회 그 의정 활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오히려 네네. 더 높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구입과 사익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적절히 규제할 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임대업 네네. 국회법상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회법상의 29조에 보면 수익형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부동산은 그 영리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단서 조항이 달렸는데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진 신고한다라면 네. 가능하도록 그 해놨습니다. 국회법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본인들이 만들죠. 그래서 심판 선수 일치론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처럼 뛰고 있는데 본인이 또 심판까지 맡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안은 뭐냐라는 건데 사실 국회법상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백지 신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재임 기간에는 본인이 거기에 그렇죠. 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네. 주식과 채권처럼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사례는 이제 네. 국회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네네네. 박덕흠 국회의원, 지금도 네네.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네, 이분이 그렇죠. 뭐 충북 네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인데 네네네.
이분이 국토교통위 소속이었어요 당시.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 교통위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네네. 발의하려고 했는데 네네. 여기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동을 네네. 걸었습니다. 네네. 업체들 다 죽는다. 네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네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예, 그렇죠. 이런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좀 네네네.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이슈 보시겠습니다. 근조 화환이 이렇게 길거리에 쭉 놓여 있는데 여기가 아마 전주 지역에 있는 모 대학으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악성 민원이다. 악성 민원과 근조 화환 어떤 사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상습적인 악성 민원에 네. 그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국에 네네.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근조 화환으로 맞대응을 근데 여기는 했다라고 보면 될 것 대학- 같습니다. 대학 앞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악성 민원으로 지목된 학부모들 중에 한 명이 그 재직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아, 직장. 예, 이 대학에 직장이라고. 다니고 있는 예. 대학 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라기보다는 네네네. 대학 교수도 어떻게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학부모 예, 선생인데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또 학부모이긴 한데 학부모이죠. 네네네. 교사의 마음보다는 학부모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뭐 저기 빗나간 자녀 사랑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악연은 둘 사이에 학부모와 네. 그 담임교사의 문제인데 3년 전으로 이렇게 좀 거슬러 오릅니다. 3년 전에 그 담임교사가 네. 금방 말씀드렸던 여기 여러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제 크게는 이제 두 분을 압축이 되는데 이 학부모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네.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자녀들을 갖다가 수업 중에 좀 이렇게 그 다른 학생들 수업을 방해하고 네네네. 그런다고 해서 레드 카드를 주고 네. 벌칙으로 청소도 시키고 네네. 뭐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자기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요구를 했다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들여다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런지는 뒷부분에 좀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네네. 이거 아동학대 아동학대다? 아니냐 예, 뭐 예.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제기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요.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보니까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오히려 교권 침해에 가깝다라고 물리친 거죠 민원을.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커진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를 삼아가지고 심지어 법정 소송까지 가는 네네. 일이 벌어졌고요. 좀 길어졌죠, 굉장히. 그래서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아동학대 아니야. 네, 교권 대법원도 오히려 똑같은 판정을 했죠. 교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려준 네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 근조 화환 폭탄이 떨어졌죠. 네. 무려 200여 개가 지금 날라온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올해 그 8월에 혐의 없음 처분이 떨어졌어요. 판단이 내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또다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지금 현재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결국 그 발끈한 전국 그 교사 교사들? 단체들 네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곳에서 지금 근조 화환 이런 맞대응 그 항의성 화환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네. 뭐 삐뚤어진 자녀 사랑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감정 싸움 비슷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네네.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네네. 민원 제기하고 네네네. 뭐 행정 소송 제기하고 네네. 뭐 인사든 형사든 재판을 예. 소를 제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뭐 모래 학폭이라고 네. 불리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비슷한 맞습니다. 사건이 전국에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 성남에서도 비슷한 네. 사건이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 초등학교 문제였죠. 그 여러 학생 4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 동급생 또래의 네. 1명을 갖다가 모래 먹이기 등 하는 등 이제 상습적인 네. 가혹행위를 한 건데요. 가혹행위 많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래 학폭이란 타이틀이 붙어서 정적으로 지금 사실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그 가해자가 4명이고 피해자가 1명인데 네.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한 약 5개월간에 걸친 그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이제 학폭심의위라는 게 열리지 네. 않습니까? 열리게 됐는데 가해자 4명 모두
봉사활동 또는 서면 사과 같은 이런 경징계 처분이 떨어진 겁니다. 네네. 여기에 당연히 그 피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슈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그 봤더니?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성남시원, 현직에 있는 성남시원이더라. 네. 더욱이에 해당 학교에 학부모 회장을 했네요. 예, 학부모 회장까지 여기만 네. 그 전직이었더라. 네. 그런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슈화가 됐고 이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커지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자 그 해당 시원은 즉각 그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네네. 제가 그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를 잘못 교육시킨 것 같다라고 또 네. 공개 사과하고 정당에서도 탈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네네네. 이게 신고 이후에도 정식 처분이 나오기까지 네네네. 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네네네. 정식 처분도 우리가 학폭이 네. 이 아무튼 학폭위가 열리면 네네네. 처분을 제가 그때 취재했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네네네. 1호부터 9호까지 아무튼 그렇게 있는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한 이 정도 처분이면 한 2호 처분 정도로 그렇죠. 아주 경징계 처분이 네네네. 내려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 배후에 이 네네네. 시의원 지역에 권력자가 네네네.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은 네네.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게끔 네네. 우리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네. 모두 같이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다 잘한 어른들이 이러면 네. 와 진짜 요즘 말로 노답이다, 답이 네.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보시겠습니다. 예, 이분 정말 정읍 시장님 네. 기사 회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1심, 2심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0만 원으로 네네. 네, 당선 무효용. 직을 네네. 잃을 가능성이 매우 네네네. 높았는데 최근에 맞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선 무효 사실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보도들도 많았고 지적들이 그 평들이 좀 많았었죠. 한마디로 기사 회생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마지막 그 선고하는데요. 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 파기를 한 겁니다. 결국 네네. 그 사건이 지금 광주 고법으로 뒤돌아가게 된 건데요. 네. 따라서 그 이학수 정읍시장 당분간 시장직을 네.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항상 논란이 네네. 됩니다. 선거 네네.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되는데 네네네. 방송 토론회 중에 네네. 말실수 네네. 내지는 고의적인 네네네. 어떤 허위 사실 유포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네네네. 이 그 이학수 시장도 후보 시절에 방송 토론회에서 네네. 발언했던 부분이 네네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재작년 5월이었죠.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라디오 네. 토론회 그리고 뭐 보도자료 문제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자였죠. 상대 경쟁자였던 그 무소속의 김민영 후보였는데 네. 김민영 후보가 그 정읍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절초 공원이라고. 그렇죠, 있죠. 그 축제도 관광지로, 하잖아요. 예, 축제도 하고 관광지로 네. 굉장히 유명한데 그 구절초 공원 주변에 땅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뭐 알박기를 했다. 즉 그 부동산 투기를 한 거 투기를 아니냐. 했다. 예,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으로 그 의혹을 제기한 게 네네네. 파근이 됐는데요. 1, 2심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그 혐의에 대해서 이거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판단을 해서 벌금 1,000만 원이었죠. 근데 선거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본 예, 거겠죠.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대로 대법원에서는 야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깝다. 의견 네. 표명. 바로 그겁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네네. 고의성이 없는 중요한 거는 바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인데 이 부분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는 의견을 표명한 네네. 것에 가깝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에 취지를 한 겁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으로 네네네.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상태에서 1, 2심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례적이죠. 이거는 사실. 진짜 대법원에서 네네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기사회생이라고 표현을 했던 네네네, 건데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보통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가 도대체 네네. 몇 년 전입니까? 2022년 6월이잖아요. 맞습니다. 한참 지났죠. 2년이 훨씬 넘은 네네네. 건데 이제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네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2배 이상, 상식선에서 보자면 한 2배 이상 길어진 건데, 흔히 그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선거사범 재판 같은 경우는 633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본 법안이 아니라 규칙상입니다. 규칙에 네. 보면은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즉 12개월, 네. 1년 전, 그러니까 1년 안에 신속히 재판을 마무리 지라는 겁니다. 그 네.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길어지면 선고가 길어지면 저 지방 정관과 자체가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큰 또 혼란에 빠질 수 네. 있고 그래서 빨리 당선 무효형을 처리해서 하든지 재선거를 아니면, 치르든지 아니면 무죄를 내든지. 네, 그렇죠. 논란을 네. 일찌감치 종식시키든지 하라는 취지인데 이번 뭐 아시겠지만 그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네. 같은 경우는 아까 2년이 지금 훌쩍 그렇죠. 넘었으니까 이미 임기의 반환점을 돈 시점이다. 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본다면은 이런 그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 그리고 지금 완전히 또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몇 개월이 더 네. 지금 소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이니까 예, 고법으로 맞습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대법원 가서 네네. 최종 이제 판결이 나겠죠. 맞습니다. 한참 걸릴 겁니다. 예, 그것도. 결국은 이런 상태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네네. 유권자, 시민, 국민들한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네네. 법원도 공직선거법 네네.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네네. 뭐 교체하든 아니면 뭐 그냥 계속 네. 행정행위를 하게 하든 네네. 하는 역할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도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죠.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